어머니 임신이 안 되네요. 이번에도 4천만 원만 부탁드려요. 이게 몇 번째니? 원래 시험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럼요. 이게 한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요. 그래, 알겠다. 챕터 1 눈물의 시험관 아기. 그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어요. 11월의 찬바람이 거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며느리 서영이가 서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급하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서영아, 무슨 일이야? 울었니? 서영이는 대답 대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지우와 싸웠나 아니면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서영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깜짝 놀라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서영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어머니, 저희가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하지만 자연임신이 어려워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아야 한대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험관 아기라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서영이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결혼한 지 3년 그동안 아이 소식이 없어서 은근히 걱정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지우 오빠가 아빠가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머니께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맺혔어요. 손주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죠. 친구들이 손주 자랑할 때마다 부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공원에서 아이들과 노는 할머니들을 볼 때마다 언제쯤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생각했었죠. 그래, 그런 거였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서영이는 고개를 들어 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마치 가뭄의 단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눈빛 같았어요. 시술비가 많이 들어요. 한 번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차마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돈 얘기가 나오자 현실이 확 다가왔어요. 시험관 아기 시술이 비싸다는 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얼마나 드는지는 몰랐죠. 하지만 서영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니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들어왔죠. 아내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영아, 왜 그러고 있어? 지우는 급하게 서영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제게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죠.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아빠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사실 저희가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예요. 지후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났어요. 평소 강한 척하던 아들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죠. 서류를 꺼내 보이는 서영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 견적서와 시술 계획서였죠. 금액을 보니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가 모아둔 노후 자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너희들, 엄마가 도와줄게. 그 말을 하자마자 서영이가 제 손을 잡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지후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죠.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 같은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건강한 아이 낳아서 어머니께 안겨드릴게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곧 할머니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었어요. 아기 옷은 뭘 사야 할까, 이름은 뭐로 지을까,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희망의 떨림이었죠. 펜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 서명 하나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꼭 보답할게요. 지우가 제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아들의 품이 이렇게 따뜻한 줄 오랜만에 느꼈죠. 서영이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서명한 그 서류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며칠 뒤에 찾아올 폭풍을, 그 달콤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던 제게 운명은 잔인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죠. 해시태그 챕터 2 회사가 위태롭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험관 시술 상담을 다녀왔다는 서영이의 전화를 받고 안심하며 지내던 때였죠. 창밖으로 늦가을 낙엽이 바람에 휩쓸려 가는 걸 보면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손주가 태어나면 함께 낙엽을 밟으며 산책하는 상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그런데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서영이가 서 있었는데 지난번보다 더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마치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또 이렇게 찾아와서. 서영이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났구나 싶어서 급하게 안으로 들였죠. 거실에 앉자마자 서영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지난번과 달랐어요. 절박함이 묻어나는 울음이었죠. 지우 오빠 회사가 부도 위기예요. 거래처가 돈을 떼먹고 도망갔대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부도라니. 그 무서운 단어가 제 귓가에서 윙윙거렸죠.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지우가 그렇게 열심히 키워온 회사가 무너진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우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 서영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고,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그 말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엄마인 내가 몰랐다니. 하지만 동시에 의아한 마음도 들었어요. 지난주에 시험관 시술비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회사가 어렵다니.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죠.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못되게 느껴졌어요. 직원들이 다 떠날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정말 끝이에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서영이의 간절한 눈빛이 제 의심을 녹였어요. 그래, 가족이 어려울 때 의심부터 하면 안 되지. 제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것 같았어요. 한쪽에선 조심하라고 속삭이고 다른 한쪽에선 가족을 믿으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우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엄마, 서영이가 벌써 말했구나. 지우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았죠. 제 아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넘어져서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인생의 큰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엄마, 사실이에요. 회사가 정말 위험해요. 미안해요. 이런 부탁까지 드리게 돼서. 지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황급히 일으켜 세웠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죠. 아들이 엄마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한다는 것,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마치 제 심장을 누군가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필요한 거니?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스스로도 놀랐어요. 또 돈을 주겠다고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의 무너진 모습을 보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서영이가 급하게 서류를 꺼냈어요. 긴급 운영자금 대출 서류였죠. 금액을 보니 지난번 시술비보다 훨씬 많았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희망의 떨림이 아니라 불안의 떨림이었죠. 노후 자금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마치 모래시계에 모래가 떨어지듯 제 인생의 안전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회사만 살리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이 얘기가 나오자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손주를 위해서라도 지우의 회사는 살아야 해. 아빠가 실업자가 되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어요. 마치 깊은 늪에 발을 들여놓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한 발 빠지면 더 깊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회사 살려서 보답할게요.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웠죠.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으니 제 마음도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도장은 찍혔고 돌이킬 수 없었죠. 서영이와 지우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행복했던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돈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마치 피처럼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시작일 뿐이라는 느낌,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시험관 시술비, 회사 운영자금, 다음엔 또 뭘 요구할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제 불안이 현실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죠. 해시태그 챕터 삼영수증의 배신.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어요. 서영이가 병원 다녀왔다며 들렀다가 서둘러 가면서 핸드백을 두고 갔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바로 연락했을 텐데 왠지 그 핸드백이 제게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거기 앉아 저를 유혹하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현관에 둘까 했어요. 하지만 핸드백이 열려 있었고 하얀 종이 한 장이 삐죽 나와 있었어요. 병원 영수증이었죠. 시술이 잘 진행되고 있나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살짝 꺼내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면윤곽술 1차 마이너스 500만 원. 프리미엄 피부 패키지 마이너스 300만 원.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게 뭐지? 시험관 시술비라고 했는데 왜 성형수술 영수증이 나오는 거야? 손이 떨려서 영수증을 다시 봤어요. 분명히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도장이 찍혀 있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마치 한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동안 품었던 작은 의심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영이의 눈물, 지우의 무너진 모습, 그 모든 게 연극이었단 말인가요? 핸드백을 더 뒤져봤어요. 죄책감 따위는 없었어요. 속았다는 배신감이 모든 걸 압도했죠. 그리고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명품 가방, 해외 브랜드 옷, 심지어 강남의 호텔 스파 영수증까지. 제가 준 돈이 이런 데 쓰였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영이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 핸드백 두고 갔네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시술 경과가 좋다고 하셨어요. 거짓말.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제 앞에서 웃고 있는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가면을 쓴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서영아, 이게 뭐니? 영수증을 내밀자 서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죠. 아, 이거요? 병원에서 행정 착오가 있었대요. 다른 환자 것이랑 바뀐 거예요. 행정착오라니. 그 뻔뻔한 변명에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몇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 물었어요. 그럼 시술은 정말 받고 있는 거니? 서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죠.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차가워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왜 저를 의심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속일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 말에 잠시 흔들렸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하지만 영수증의 날짜와 금액이 너무나 정확했어요. 제가 준 돈과 딱 맞아떨어졌죠. 우연이라기엔 너무 완벽한 일치였어요. 그때 지우가 들어왔어요. 서영이가 급하게 눈짓을 하는 게 보였죠. 부부 사이의 은밀한 신호, 그걸 제가 놓칠 리 없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우야, 정말 시술 받고 있는 거 맞니? 지우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아들아, 제발 진실을 말해다오. 엄마를 속이지 말아다오. 제 마음속에서 간절한 외침이 울려 퍼졌어요. 엄마는 왜 의심부터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나요? 의심부터 한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어릴 때 거짓말할 때 보이던 그 눈빛이었죠. 엄마는 다 알아요. 아이가 거짓말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제가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을 때 서영이가 핸드백을 낚아챘어요. 그 급한 움직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도둑이 제발 저리다더니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 병원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속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었다. 손주를 미끼로 제 노후 자금을 빼먹으려 한 거였어. 그 생각이 들자 현기증이 났어요. 둘이 나간 후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배신의 아픔이 제 온몸을 휘감았죠. 마치 날카로운 가시덩굴이 심장을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죠. 창밖을 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폭풍우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죠. 제 마음도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시작이었어요. 진짜 폭풍우는 이제부터였죠. 손주를 안아볼 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니, 애초에 그런 꿈은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게 신기루였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봤다고 착각한 제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때 들은 내용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해시태그 챕터 4 카드사의 경고. 이틀 후 오후였어요. 영수증 사건 이후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었죠. 밥맛도 없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카드사 번호를 보니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직원 고객님, 보안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어제 회사 긴급 운영 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이 결제되셨는데 맞으신가요? 3천만 원. 그 숫자가 제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어요. 제가 지후 회사를 위해 대출 서류에 서명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왜 카드로 결제가 됐다는 거지? 현금으로 송금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출 서류에만 서명했는데요. 직원 결제 내역을 보니 명품 쇼핑몰과 카지노 관련 사이트에서 분할 결제되었습니다. 혹시 도용이신가요? 카지노.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명품과 카지노라니. 회사 운영 자금이 아니라 도박 자금이었단 말인가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마치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배신감을 넘어 공포가 엄습했죠. 도대체 얼마나 더 속은 거지? 내가 아는 게 빙산의 일각이라면 물밑에는 얼마나 거대한 거짓이 숨어 있는 걸까? 당장 지후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직원이 받았죠.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지우 좀 바꿔주세요. 어머니예요. 아, 사모님이시군요. 사장님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요즘 회사가 너무 잘 돼서 바쁘시거든요. 회사가 잘 된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부도 위기라더니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더니 다 거짓이었어요. 마치 정교하게 짜인 연극의 관객이 된 기분이었죠. 아니, 관객이 아니라 희생양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내가 키운 아들이 내 뱃속에서 나온 그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속일 수 있다니. 마치 심장에 칼을 꽂힌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어요. 급하게 인터넷 뱅킹을 확인했어요. 제 계좌에서 나간 돈들을 하나하나 추적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준 돈이 즉시 서영의 계좌로 이체됐고 거기서 다시 수상한 투자 회사로 흘러간 흔적이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영이 투자에 실패했고 그 돈을 메우기 위해 시어머니인 저를 이용한 거예요. 시험관 아기는 미끼였고 회사 부도는 연막이었죠.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서영이었죠. 어머니,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있대요. 내일 같이 가실래요? 그 문자를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아직도 연기를 하고 있다니. 그 뻔뻔함에 분노를 넘어 경악했죠. 곧바로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다. 당장 집으로 와라. 할 말이 있다. 답장이 왔어요. 엄마, 회사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회사 일. 그래, 잘 되는 회사 일이 바쁘겠지. 제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맛이 났죠. 저녁이 되자 서영이 먼저 왔어요.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는 걸 보니 속이 뒤집혔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걱정하는 연기를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이 여자는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을 작정인가 봐요. 서영아, 투자 실패했다면서? 얼마나 잃은 거니? 서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드디어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 순간이 왔어요. 진실의 순간이. 어머니, 그게 아니라 변명을 시작하려는 서영이를 제가 막았어요.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쌓아온 모든 신뢰가 무너진 지금 더 무너질 것도 없었죠. 바로 그때 지우가 들어왔어요. 서영이와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죠. 공범들의 은밀한 신호. 그걸 보니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공범이라니. 그것도 엄마를 상대로 한 사기의 공범이라니. 엄마, 오해예요. 서영이는 잘못이 없어요. 아들이 아내를 감싸는 모습을 보니 제가 완전히 혼자라는 걸 실감했어요. 마치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이 밀려왔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적이 된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진실을 파헤치고 증거를 모으고 이들의 가면을 벗길 거라고.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의 마음이었죠. 창밖의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차가운 빛처럼 제 마음도 얼어붙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리고 곧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죠. 챕터 5 흔들리는 아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우를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서영이 없는 곳에서 아들과 단둘이 대화하고 싶었죠. 어릴 때부터 자주 갔던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곳은 지우가 중학생 때 왕따 당한 걸 털어놓았던 곳이었고 대학 합격 소식을 들려줬던 곳이었죠. 우리 모자의 추억이 깃든 곳에서라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지우는 30분이나 늦게 왔어요. 마치 이 만남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걸어오는 뒷모습을 보니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죄책감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을 준비하느라 지친 걸까요? 지우야, 엄마 눈을 보고 대답해. 내 회사, 정말 부도 위기였니? 지우가 한강을 바라봤어요. 제 눈을 피하는 그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침묵이 길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 모자 사이의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서영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거든요. 드디어 진실의 일부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뭔가를 숨기는 떨림이 있었어요. 마치 깊은 물속에 더 큰 괴물이 숨어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죠. 그래서 엄마를 속였다는 거니? 시험관 아기도, 회사 부도도 다 거짓말이었어?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가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니. 마치 내가 키운 게 아들이 아니라 독사였던 것 같은 배신감이 밀려왔죠. 엄마, 서영이가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빚 때문에 이혼할 뻔했거든요. 이혼.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하지만 그게 거짓으로 시어머니를 등쳐먹을 이유가 되나요? 제 안에서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커졌죠.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영이었죠. 지우가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서영이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뭔가 다급한 것 같았죠. 전화를 끊고 돌아온 지우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그리고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서영이가 임신했어요. 진짜예요. 방금 병원에서 확인했대요. 임신.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의 거짓말 뒤에 진짜 임신이라니. 이게 또 다른 거짓일까 아니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일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감정이 요동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짓말한 게 다 용서된다는 거니?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얼음장 같았죠. 손주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배신감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엄마, 제발 서영이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죠. 마치 깨진 거울처럼 아무리 붙여도 금은 남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끝이에요. 아이도, 우리 가정도 다 무너져요. 그 말에 제가 흔들렸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가 벌써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몇 번이나 속았는데 또 속을 수는 없었어요. 한강 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 물처럼 시간도 흐르고 우리 모자의 관계도 흘러가 버린 것 같았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신뢰라는 다리가 무너진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른 강둑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지우가 일어섰어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엄마, 서영이 없으면 저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아들을 잃었구나. 완전히 잃었구나. 그 여자에게 빼앗겼구나. 절망이 제 온몸을 집어삼켰어요. 마치 검은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 같았죠. 지우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봄날 같았던 우리 모자의 관계가 한겨울처럼 얼어붙었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아파서 눈물조차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이상한 우편물이 와 있었어요. 병원 봉투였는데 발신인이 없었죠.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서영이의 병원 기록이었는데 거기엔 제가 상상도 못한 비밀이 적혀 있었죠. 그녀는 임신이 아니라 불임이었어요. 그것도 3년 전부터.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또 속았구나. 끝까지 정말 끝까지 거짓이었구나. 하지만 이상했어요. 누가 이 서류를 보낸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마치 누군가가 저를 도우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정체는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이었죠. 곧 밝혀질 그 충격적인 진실이 모든 걸 뒤바꿔 놓을 거였어요. 챕터 6단서의 퍼즐. 불임 진단서를 받은 다음 날 저는 행동에 나섰어요. 더 이상 집에서 울고만 있을 수 없었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증거라는 무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영이가 다닌다던 산부인과였죠. 병원 로비에 들어서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접수대 간호사가 저를 알아봤죠. 서영이와 함께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며느리를 응원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지금은 진실을 찾는 탐정이었어요. 저희 며느리 서영이가 여기서 시험관 시술 받고 있죠. 경과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죠.
서영 씨요. 그분은 시험관 시술은커녕 일반 진료만 몇 번 받으셨는데요. 성형외과 소개받으러 오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타올랐어요. 분노를 넘어선 투지였죠. 마치 제가 된 곳에서 피어나는 불꽃처럼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증거를 찾았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간호사에게 진료 기록 사본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병원을 나오면서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한 걸 확인했어요. 작지만 확실한 증거였죠. 다음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대출 서류를 작성했던 곳이죠. 젊은 직원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지난번에 저희 아들 회사 긴급 자금 서류 작성했잖아요. 혹시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그때 이상했어요. 며느님이 혼자 오셔서 모든 걸 서두르셨거든요. 회사 서류도 없었고요. 저희도 의아했는데 워낙 급하다고 하셔서. 퍼즐 조각이 하나 더 맞춰졌어요. 서영이 혼자 왔다. 회사 서류도 없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구나. 그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허점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범죄는 없는 법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드사에 들렀어요. 녹취록을 요청했죠. 상담원이 친절하게 최근 3개월 거래 내역과 함께 이상 거래 패턴 분석 자료까지 뽑아줬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서영이 계좌로 이체된 돈이 즉시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했어요. 집에 와서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놨어요. 마치 깨진 도자기 조각을 맞추듯 하나하나 연결해봤죠. 병원 녹음, 법무사 증언, 카드사 거래 내역, 그리고 익명의 불임 진단서.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서영이의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그림을. 그런데 문득 궁금했어요. 누가 불임 진단서를 보낸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서영 씨 주변을 더 파보세요. 전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을 거예요. 전화는 바로 끊겼어요. 전 남편? 서영이가 재혼이었다니. 그것도 숨겼구나. 그리고 다른 피해자까지. 이건 단순한 며느리의 배신이 아니었어요.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내 아들은 그런 여자에게 노란한 거고요. 당장 인터넷에 서영이 이름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죠. 3년 전 결혼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기록이 있었어요. 피해자는 60대 남성이었고 수법이 지금과 똑같았어요. 시험관 악의, 사업 자금, 그리고 도박. 제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분노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승리를 향한 전율이었죠. 마치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은 것 같은 희망이 솟구쳤어요. 이제 반격할 수 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증거들을 하나하나 파일에 정리했어요. 날짜별, 종류별로 꼼꼼히 분류했죠. 마치 검사가 기소장을 준비하듯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들이 저를 바보로 봤다면 큰 착각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회사에서 격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죠. 무너졌던 어머니가 아니라 싸울 준비가 된 전사가 거기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마치 잿더미에서 부활한 불사조처럼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서영아, 이제 내 차례야. 가면을 벗을 시간이야. 혼잣말이었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였어요.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죠. 마치 제 편이 되어준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을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가족을 불러 모을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하나씩 공개할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듯 차분하고 냉정하게. 더 이상 눈물은 없어요. 이제는 진실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지후예요. 아들이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 엄마를 택할까? 아내를 택할까?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영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울면서.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진짜 폭탄은 제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죠. 챕터 7 진실의 심판. 아침 일찍 서영이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임신했다는 여자치고는 너무 야위어 보였죠.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또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엔 뭘 요구하려는 걸까?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장기판에 마지막 수를 두기 직전처럼 침착하게 기다렸죠. 제가 암에 걸렸어요. 시한부예요. 아이만 낳고 죽고 싶어요. 암이라니. 이번엔 정말 대담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죠. 오히려 가슴속에서 차가운 웃음이 났어요.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한계가 궁금했어요. 그래? 어느 병원에서 진단받았니? 진단서 좀 볼 수 있을까? 서영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었나 봐요. 더듬거리며 핸드백을 뒤졌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저는 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이었죠. 그때 지우가 들어왔어요. 서영이 급하게 연락했나 봐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였어요. 다 왔구나. 이제 시작해볼까? 서영아, 내가 3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친 거 알아. 폭탄 선언이었죠.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요. 저는 차분하게 증거를 펼쳤어요. 3년 전 신문 기사, 피해자 진술서,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도 시험관 아기를 미끼로 썼다는 내용이 있었죠. 엄마, 이게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한 거죠. 저는 다음 증거를 꺼냈어요. 병원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간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영 씨는 시험관 시술 받은 적 없어요. 서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도망가려는 것 같았지만 지우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아들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어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서서히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죠. 서영아, 이게 사실이야? 엄마 말이 사실이야? 서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연기가 아닌 진짜 눈물이었죠. 궁지에 몰린 여우의 울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카드사 거래 내역을 보여줬죠.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간 수천만 원의 기록이 선명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도박 빚 때문에 미쳐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었죠.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익명으로 온 불임 진단서였죠. 3년 전부터 불임이었다면서? 어떻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니? 서영이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죠. 그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 연민이 들었어요. 도박 중독에 빠져 자신도 통제할 수 없었던 불쌍한 영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죠. 지우가 서영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왔죠.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심이었죠. 드디어 제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마치 긴 전쟁이 끝난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죠. 그때 서영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지우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돈이 급하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그 말에 지우가 화들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아들의 연기가 어색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영이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지우도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였어요. 엄마, 처음엔 정말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커진 거예요. 작은 거짓말이 큰 재앙이 되는 법이죠. 마치 작은 눈덩이가 굴러 거대한 눈사태가 되듯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저는 서영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며느리로 받아들이려 했던 여자. 이제는 남이 되어야 할 사람.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서영아,
이혼 서류 준비해. 그리고 내가 준 돈은 법적으로 받아낼 거야. 단호한 선언이었어요. 서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죠.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외로 서영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이미 준비해온 이혼 서류였어요. 마치 이런 결말을 예상했다는 듯이.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더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보낸 사람?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그때 문득 익명의 제보자가 생각났어요. 누군가가 저와 서영 모두를 도운 거였어요. 진실이 밝혀지도록. 지우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죠. 그 순간 우리 가족에게 드리워졌던 먹구름이 걷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서영이 일어섰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강한 분이에요. 존경했어요. 진심으로.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서영이 나간 후 지후와 저는 오랜만에 포옹했어요. 따뜻했어요.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의 온기가. 창밖을 보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에 맑은 하늘처럼 우리의 미래도 다시 밝아질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상처는 남았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 그게 이제 남은 과제였어요. 챕터 8 차가운 문턱.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영이 떠난 후 집은 조용했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정막처럼 그 고요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지우는 매일 회사에 가고 저녁에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수도 줄었죠. 그날 아침 지우가 출근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서영이한테 연락해봐도 될까요? 최소한 잘 지내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한 거구나. 마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딱지를 때려는 것 같아 불안했어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안 돼. 다시는 그 여자와 연락하지 마.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야 해. 지우가 현관문을 나서며 한숨을 쉬는 게 들렸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죠. 아들을 되찾았지만 완전히 되찾은 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서영이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집 명의를 되찾고 빼앗긴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죠.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기 혐의가 명백하네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집 명의도 원상복구 가능하고요.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가족 간의 일이 법정까지 가야 한다니. 마치 깨진 그릇을 접착제로 붙이는 것처럼 아무리 붙여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체국에 들렀어요. 또 익명의 편지가 와 있었죠. 이번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서영이 다른 남자와 카지노에 있는 사진이었죠. 날짜를 보니 우리와 함께 살 때였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속였던 거예요. 그런데 편지 말미에 충격적인 서명이 있었어요. 서영의 전 남편 김진수라고. 익명의 제보자가 바로 그였던 거예요. 서영에게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가 저를 도운 거였죠. 편지엔 짧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당신도 저처럼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녁에 지우가 들어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제게 주는 거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가 없었으면 전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꽃을 받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기쁨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시간, 깨진 신뢰, 상처받은 마음. 이 모든 게 꽃다발 하나로 치유될 순 없었죠.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관계를 회복하려는 아들의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지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하나씩.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얼굴이 굳었죠. 서영이었어요.
지우가 전화를 받으려 하자 제가 막았어요. 받지 마. 끝난 일이야. 지우가 망설이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시간이 필요했어요. 상처가 아물려면, 완전히 잊으려면. 그날 밤 집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곧 제 명의로 돌아올 집. 하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없었어요. 마치 전쟁터가 됐다가 복구된 집처럼 겉은 멀쩡해도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창밖을 보니 초승달이 떠 있었어요. 가느다란 달처럼 우리 가족도 지금은 약하고 불완전했죠. 하지만 달이 차오르듯 우리도 다시 회복될 거라 믿고 싶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영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원한다고 했죠. 집 명의도 포기하고 일부 금액도 변제하겠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지우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절대 안 돼.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할 거야. 변호사를 통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서영의 마지막 시도마저 차단한 거죠. 그날 오후 서영이 집 앞에 왔어요. 초인종을 누르지도 못하고 문 앞에 서 있는 게 CCTV에 보였어요. 비가 오는데도 우산 없이 서 있었죠. 지우가 나가려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안 돼. 다시는 그 문턱을 넘게 하지 않을 거야. 결국 서영은 돌아갔어요. 빗속에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증오와 연민,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최선이었으니까요. 지우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그 닫힌 문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말해주는 것 같았죠. 가까워졌다가도 다시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일주일 후 집 명의가 제게로 돌아왔어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집은 되찾았어요. 하지만 가족은요? 반쯤은 되찾았고 반쯤은 잃었어요. 마치 깨진 거울처럼 조각은 다 있지만 예전처럼 온전한 모습을 비추진 못했죠. 지우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회사에서도 일에만 몰두한다고 했죠. 상처를 일로 잊으려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일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죠.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섬에 갇힌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 전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어요. 그래, 시간이 약이겠지. 모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듯이 우리의 상처도 언젠가는 아물 거예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아요. 행복했던 시절, 속았던 날들,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지금의 정막.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창밖에 나무를 봤어요. 겨울이 와서 잎이 다 떨어졌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이 돋을 거예요. 우리 가족도 그럴 거라 믿어요. 지금은 겨울이지만 언젠가 봄은 올 테니까요. 집은 지켰어요. 가족도 어느 정도는 지켰고요. 하지만 잃은 것도 많았죠. 순수했던 믿음, 무조건적인 사랑, 가족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살아가야 했어요. 상처를 안고 흉터를 품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니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배신당해도 다시 믿고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하는 게 인생이니까요.